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간 서울경제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연초 상저하고 기대감에 장밋빛으로 들떴던 우리 증시, 연말 연초를 앞두고 기대감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고금리와 거기다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우리 증시는 2100선까지 내준 모습이 나타났는데 연말을 앞두고는 막판 스퍼트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방송이 나가고 다음 주에는 벌써 2024년 시장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시장 어떻게 저희가 분석을 해 나가면 좋을지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정철진 평론가 모시고 내년 시장 외부적인 요건과 또 내부적인 요건은 무엇이 있을지,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평론가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여기 오신 소감이 좀 어떠세요? 너무나 좋고요. 스튜디오도 너무나 아늑하고요. 제가 서울경제TV를 계속 항상 지켜보고 있거든요. 잘 정말요? 보고 있어서 네. 또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또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평론가님과 함께해서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막바지를 향해 가면서 이제 증권가에서는 내년 전망들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먼저 올해 증시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올해 증시는 좀 대내외적인 여건 속에도 선방을 했다고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 증시를 이끌었던 화두는 뭐라고 보시나요? 대내적으로도 한번 봐야 되겠고요. 네. 글로벌, 대외적으로도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국내를 살펴보면 국내 증시 이전에 국내 경제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작년 말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현재 바로 우리가 네. 올해 경기 침체로 빠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악재가 쌓여 있다라고 봅니다. 크게는 국내 부동산 PF 부실이 네. 쌓여 있겠고요. 두 번째는 1,000조 원에 육박하는 자영업자 부채. 아마 이 두 개가 뇌관이 된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위험한 가계 부채까지 건드릴 수가 있는. 그래서 항상 상존하는 이제 시한폭탄 같은 네. 문제들이 있고요. 그러나 올 1분기에 이제 둔촌주공을 어떤 식으로든 미분양을 내지 않고 넘어가면서부터 이런 악재들이 좀 소멸을 하게 됐고요. 그거 결과 실질적으로 한국 경제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는 아니었습니다. 1%대 성장을 네. 했기 때문에 올해를 우리가 경기 침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코스피도 거의 이 상황을 반영했다. 네. 왜냐하면 막 연초에 2,500 가요 안 가요 그러다가 막 가다마다 하다 2,500 뚫고 2,600 가다가 또 다시 무너지고 결국 이제 와서 또 2,500 거의 꾸역꾸역 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증시가 정체돼 있었던 올해 한국 경제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이제 국내적인 상황이라면 네. 대외적으로는요. 우리가 뭐 미국 시장 좋았다. 미국 경제 좋다. 2% 상승률. 일본 경제 좋다. 이렇게 2% 이 얘기를 하지만 네. 실제 악재, 대형 악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생각도 안 나겠지만 실리콘밸리 뱅크, 퍼스트 리퍼블릭, 네. 미국에서 거의 10위권 내에 있는 두 개 은행이 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평온하잖아요. 누구 하나 돈 못 찾은 사람 없고요. 네. 예, 그냥 유야무야 뭐 JP 모건 같은 대형 인수들이 인수를 하게 되는 결국 돈의 힘으로 이걸 눌러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유럽으로 눈을 돌려보면 네. 세계 9번째 큰 투자은행입니다. 크레딧 스위스, CS가 사라졌습니다. 네. 지금 스위스 여행 가도 옛날은 한켠에서는 UBS, 한켠에서는 CS를 봐야 되는데 이제 UBS가 CS를 인수를 또 했었죠. 근데 이 인수 과정도 뭐 UBS가 대단해서 인수한 게 아니라 네. 뭐 유럽 중앙은행 이런 등등해서 UBS가 좀 받아줘라라고 해서 그 큰 은행이 실은 망했는데도 유럽도 별일 없었죠. 오히려 지금 유럽 증시는 또 신고가 경신 아주 희희낙낙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 이게 어떤 뭐 경제라기보단 미국, 유럽 모두 큰 틀에서는 돈의 힘으로 그 악재들을 해결함으로써 뭐 시장이 일종의 이제 반사 이익을 얻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결과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됐지만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 증시는 나름 이제 좋았던 이제 그런 한 해를 보내게 됐었는데요. 여기에 숨겨진 뭐 1등 공신 다른 전문가들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저는 좀 꼽는 것이 네. 국제 유가를 하반기에 1등 공신이라고 꼽습니다. 이게
만에 하나 이스라엘 하마스 터졌었고 국제 유가가 그때 당시 전문가가 예견했던 것처럼 WTI가 서부 텍사스산 원유 기준으로 다시 네. 95달러 이상 뭐 100달러 한 번이라도 터치를 했다면은요. 바로 물가 자극했겠죠. 그럼 연준은 또 긴축 네. 들어갔었을 겁니다. 뭐 고용이 꺾였다 하더라도요. 그럼 뭐 지금처럼 이런 금리 뭐 동결이네 내년 이내에 이런 얘기 못 하죠. 그런데 WTI가 역설적으로 오히려 80달러를 깨고 70달러를 깨고 네. 뭐 69달러까지 떨어지면서 큰 틀에서는 물가 상승률을 일단은 좀 안정화되게 눌러놓으면서 이걸 빌미로 연준을 비롯한 뭐 등의 이제 한국 중앙은행들이 긴축 완화에 대한 뭐 네. 말은 하진 않지만은 이런 것들 뭐 금리 동결에 대한 하나의 명분을 줌으로써 증시를 좀 버텨낼 수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아예 더 말씀드리면 섹터별로는 네. 미국 증시에서는 역시 AI였었죠. 음. AI라는 이 섹터가 이끌고 가면서 큰 틀에서 한번 훈풍을 밀어올렸고 국내는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네. 2차 전지가 이끌어가면서 한 해를 마감하지 않았나 이렇게 총평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에 사실 어려운 요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지수 자체 좀 상승으로 반응을 했던 이유는 돈의 힘으로 좀 눌러줬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 각각 어떤 섹터가 반응했는지 봤는데 대외적으로는 AI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2차 전지 섹터가 좀 힘을 크게 내줬던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내년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미국의 침체 여부와 침체 수준이 시장의 분위기를 판가름할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지난달에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던 무디스가 이번엔 중국의 신용 등급 역시도 하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G2발 경기 침체가 있다면 글로벌 경기까지 자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2023년에 와야만 했었던 경기 침체를 2024년으로 밀어놨다. 뭐 우리 나름대로 부동산 PF 등등 또 미국 은행들의 부실은 또 미국 나름대로 네. 유럽의 은행들의 문제는 또 유럽 나름대로 넘어갔다라고 하면 그럼 과연 2023년에 왔었어야 할 이런 폭풍들이 2024년에 몰아칠까? 뭐 이게 가장 큰 의문일 것 같은데요. 저는 몰아쳐도 2025년에 몰아칠 내년은 것이라고 건너뛰고요.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2024년을 선거의 해 이제 이렇게 평가를 네. 하지 않습니까? 2024년 경제 전망의 가장 좀 특이한 점은 오히려 경제학자라든가 이 네. 투자 전문가들은 잘 모르겠어 이러는데 이 사회 정치학 학자들이 네. 2024년은 걱정 마 괜찮을 거야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요. 네. 정말 1월을 비롯해서 대만 어. 뭐 선거부터 해서 3월에 푸틴 뭐 네.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선거가 있겠죠. 그리고 4월엔 우리 총선이 있겠고요. 음. 또 5월, 6월 넘어가면서 영국, 유럽에 또 일종의 총선이 있고 네. 11월에는 거의 대미를 장식하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네. 있는 그리고 7월, 8월에는 2024 파리올림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벤트의 한 해이기 때문에 정신없이 흘러갈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한켠으로는 좋고 한켠으로는 나쁘겠지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결국은 하나를 향합니다. 이게 뭐냐면 좋은 점이라고 한 것은 맞을 매를 안 맞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식으로든 넘기고 어떤 식으로든 피해가고 2023년에 그 큰 은행들이 망하고 뭐 우리나라 부실이 산정했더라도 넘긴 것처럼 네. 2024년도 넘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좋은 점이지만 나쁜 점은 그게 나쁜 거죠. 우리가 몰아서 짧게 받을 수 미리 있죠. 네. 미리 매를 맞고 미리 좀 선제적 조치를 했었으면 이 파일을 이 뭐 버블의 파이든 부실의 파일을 더 키우지 않았을 텐데 네. 그거를 키워서 결국은 언젠가는 터질 문제라면 그것을 훨씬 큰 충격으로 맞겠다라는 것이 좀 안타까운 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겠고요. G2를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네. 미국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얼핏 골디락스 운운하는 이야기들이 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업률이 지금 아직까지 3.7, 3.9에서 놀고 있잖아요. 네. 미국이란 나라는 제가 보기에 한 4.3, 4.5까지도 실업률은 괜찮거든요. 그간의 경험들을 보면. 그러면 이제 고용이 좀 나빠지는 것을 빌미로 뭐 이따 뒤에 또 설명하겠지만 네. 일종의 뭐 연준이 보험적인 뭐 보험성의 금리 인하라든가 아니면 금리 동결만 하더라도 금리가 좀 떨어지면서 뭐 괜찮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겠지만 결국 저는 실질적으로 아직 인플레이션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연준이 2023년에 더 센 한두 번의 금리 인상을 더해서 완전히 물가를 그냥 쳐다보지도 못하게 눌러놨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후폭풍이 내년 하반기죠. 미 대선을 빌미로 몰아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년은 어떻게든 넘어가겠지만 이제 2025년에는 네. 훨씬 더 위험하게 바라보는 쪽이고요. 중국 역시도 저는 이제 변수 중에 하나가 중국 경제, 뭐 중국 위안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뭐 부동산 뭐 등등등등 이런 부실은 뭐 너무 많은 아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다 체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위안화 하나가 상당히 좀 뭐 상반기 내내를 결정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위안화가 달러당 7위안을 깨고 다시 내려오는, 그러니까 위안화 강세가 나오는지 네. 아니면 다시 뭐 7.1위안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게 7.4, 7.5로 오히려 위안화 약세가 나오는지가 실은 중국을 뭐 이거다 저거다 하는 모든 어떤 그런 카테고리별 재료별 이슈보다는 그 지표 하나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만에 하나 이제 내년 1월부터 한 3월 1분기, 2분기를 보는데 이제 위안화가 다시 달러당 7.1, 7.0, 네. 뭐 6.8 요 정도까지 떨어지면 저는 일단 중국도 내년은 한숨 돌린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그러나 이게 뭐 완전히 회복된다라든가 골디락스란 이런 말로 표현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2024년은 한번 그러니까 뭉개는 넘어가는 이게 맞아야 될 매를 안 맞게 가게 되는 뭐 네. 그런 한 해이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안 맞으려면 저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안화를 봐라. 위안화 강세. 그러니까 결국 바꿔 말하면 달러 약세이기도 하겠죠. 네. 이 지표가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내년 G2 뭐 세계 경제 이 하나를 꼽자면 역시 달러 약세. 근데 네. 달러 약세라는 건 결국 또 금리 하락이겠죠. 미국 기준입니다. 이 두 개가 연동되는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또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보고 있고 제가 오히려 약간 걱정하는 부분은 네. 금리가 생각만큼 그러니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로 이야기를 할게요. 네. 한 3.8% 정도 선이 아니라 네. 3.5 밑으로 금리가 더 빠르게 떨어질 때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와 이 통화값이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유일한 나라거든요. 네. 즉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 달러도 빠르게 약세가 될 겁니다. 이게 뭐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는 한 뭐 98, 뭐 요 정도 선이라면 모르는데 가령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3.5 레벨까지도 공략하면서 떨어지고 네. 달러 인덱스가 96, 95까지도 같이 떨어지면 저는 오히려 버블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러지 하면서 막 증시가 네. 여기서는 이제 오히려 이머징 마켓이겠죠. 우리나라 같은 증시가 오르게 되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큰 체크 포인트다라고 해서 저는 뭐 경기 침체와 자산 버블의 사이에서 뭐 네. 이런 표현을 쓰게 있는데 어쩌면 자산 버블을 만날 수도 있겠다. 여기에 대한 옵션 가능성도 두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내년 자체는 사실 침체보다는 한번 좀 넘어갈 것이라고 짚어주신 부분이 정치적인 이벤트들이 꽤 많습니다. 거기에 파리 올림픽도 있으니까 내년은 좀 넘어가더라도 내년 말부터를 좀 짚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고 중국 경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안화의 강세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이 여러 가지 이슈들 속에서 버블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이전까지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는 의견이셨고요. 자, 그리고 잔인한 주식 격언이 있죠. 전쟁이 나면 살아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 격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거기에 그 전에 있었던 우크라이나 전 역시도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의 경우에는 이 사태를 놓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각국이 식량과 에너지를 무기화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내년 글로벌 증시도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반응을 하게 될까요? 저는 내년 하반기의 네.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거든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것, 더 쉽게 말해서 전쟁이라는 것이 그간 보면 일종의 전염성이 좀 네. 있는 것 같아요. 한 군데서 터진 전쟁이 꼭
어디로는가 이어지는 그런 상태들을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것이 뭐 마치 연관성은 없어 보이지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이어졌고 그게 돌아 당장 내년은 아니더라도 네. 내후년이할지 어쨌든 2030년 전에는 중국 대만 문제도 이게 우리가 그냥 두고 갈 문제는 아니거든요. 저 두 나라에 대한 문제는 네. 뭐 그런 식으로 본다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것은 뭐 세계적인 위험이기도 하고요.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투자자라면 항상 또 기억해야 될 당분간의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이걸 저는 국제 유가와 연동돼서 좀 내년을 많이 예측을 하게 되는데 네. 국제 유가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말씀드린다면 네. 저는 국제 유가가 내년 1, 2분기는 어떤 식으로든 WTI 기준 80달러 밑으로 이게 눌러지는 모습들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거의 70달러, 뭐 80달러 레벨에서 움직이는 이렇게 될 경우에 장점은 뭐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나오는 상승률이기 때문에 전년 동기에서 유가가 딱 그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를 자극하는 제일 큰 원흉은 유가입니다. 네. 우리는 아직은 석유 에너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가가 이런 식으로만 배럴당 70달러에서만 눌러놓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상당 부분 덜 오르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무슨 점이 또 유리하느냐? 연준에겐 큰 명분이 생기죠. 왜냐하면 물가가 고물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상승률 자체는 이 착시 효과인데 전년 동기 대비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떨어진 것처럼 보이게 되면서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동결을 넘어서 네. 무언가 인하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뭐 명분을 준단 말이죠. 그렇게 저는 상반기 파리 올림픽까지를 보고 있으나 그러나 문제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이게 상당히 정치적인 구도들이 폭발을 하게 될 경우 저는 이때의 자극이 이스라엘 하마스 중동 분쟁이 다시 한번 촉발되는 상황이 내년 하반기 경우로 네. 보고 있거든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하고 만에 하나 내년 하반기에 진짜 이스라엘 하마스가 본격화되고 여기서 본격화된다는 건 이란이라는 나라가 드디어 이 전쟁에 뛰어들게 되면 네. 이것은 우리가 오래 경험했던 이스라엘 하마스 전투와는 사뭇 다른 정말 큰 전쟁으로 퍼지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엔 이번엔 이제 호르무즈 해협 뭐 우리 많이 봤죠. 그거 봉쇄와 함께 그때 터지는 유가 폭등은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네. 되거든요. 그러면 유가 폭등은 무조건 물가를 자극합니다. 예. 그러면은 뭐 통화 정책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정말 우왕좌왕이 나오냐면 만에 하나 상반기에 금리를 한번 인하했다라고 네. 해요. 근데 하반기에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유가를 자극하고 유가가 물가를 자극해서 또 물가 상승률이 튀어올라요. 그럼 연준이 내려오던 것을 다시 올리지도 못하고 이거 완전히 통화 정책이 신뢰를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까지도 네. 저는 현재로서는 바라보고 있어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국제유가, 통화 정책까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내년 하반기 미 대선을 앞두고 가장 크게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 이스라엘 하마스는 절대 이번은 끝난다, 뭐 휴전이든 뭐든 이게 매조지가 될 것 같지는 않아서 그거의 재발. 그럴 경우에 상방이 눌러놨던 유가에 다시 급등. 그러면 물가는 상승하고 여긴 연준과 함께 중앙은행들이 뒤통수를 맞죠. 네. 뭐 아직 뭐 인하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뭐 동결이든 인하를 했다면 실은 다시 그것을 방향을 전환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면 이게 큰 틀에서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이 우려하는 통화 정책의 네. 종말, 이제는 금리 등등으로 뭘 바꿀 수가 없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라는 중앙은행이라는 신뢰가 상실되는 그런까지 나비 효과로 촉발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큰 그림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아무래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면서 국제 유가가 자극이 된다면 물가를 당연히 자극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것은 사실 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또 계속 흘러가게 된다면 금리 정책 자체에 대한 신뢰도 문제도 좀 떠오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미국 증시를 둘러싼 전망에도 사실 상당한 온도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S&P 500의 연말 랠리가 거셌던 만큼 이제 나스닥에 편중됐던 시장의 시각이 이제는 S&P 500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이제 기정사실화가 됐고 이제는 언제 인하를 할 것이냐가 좀 관건인 것 같은데 그렇게 이렇게 금리 인하라는 이슈 속에서도 비관 눈이 확산하는 원인이 좀 궁금하고요. 미국 네. 경기 전망과 함께 좀 짚어주시죠. 네. 자, 첫 번째가 금리 인하에 대한 네. 문제죠. 금리 인하를 언제 할까? 지금 뭐 바로 제가 이 방송이 나갈 때 거는 알지 못하나 네. 3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꽤 높아진 것으로 이제 알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5월 FOMC 인하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때 아마 첫 번째 네. 인하를 할 것으로 본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인하도 중요하지만 네. 미 연준의 스탠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미 연준이 일단 뭐 3월에 올리든 내리든 간에 못 올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지표들, 뭐 고용 시장의 조금 침체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누가 봐도 이제 더 이상 올리지는 못할 게 확신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연준의 기준금리, 한국은행의 뭐 기준금리 이런 기준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와 상관없이 미 10년물 국채금리로 대변되는 시장금리가 먼저 떨어지는. 그러니까 요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도 미 10년물 국채금리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를 네. 했는데 금리 인하를 3월에 하든 5월에 하든 그런 기준금리의 인하도 중요하겠지만 네. 시장금리가 언제 팍 떨어지느냐, 언제 4%를 먼저 깨느냐, 언제 3.8%를 깨고 네. 3.5레벨까지 내려오느냐가 실질적으로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상반기에 아마도 뭐 3.8 레벨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입니다. 네. 또 깨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네. 이야기잖아요.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될 때 왜 근데 이제 상당수 아마 또 유튜브들을 보시게 되거나 하면 금리 인하하는 시점이 오히려 뭐 인버스 살 때다. 금리 인하하면 뭐 증시 폭락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전문가들이 계신 게 이게 과거의 경험상 맞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마치 수영을 하든 어떤 막 여기 앞에 물 앞에 뭐 헤쳐나갈 수도 있겠지만 네. 큰 그림을 바라보면 로그 함수를 그려보면 금리 상승기에 주식도 오르고요. 금리 하락기에 주식이 떨어집니다. 이걸 또 바꿔 말하면 뭐 코로나 때처럼 이슈가 터져서 증시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니까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게 같이 레벨로 가게 되는. 네. 그러니까 과거에도 봤을 때 추세적인 금리 인하 구간은 항상 증시도 같이 약세를 보였던 구간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하방 숏배팅을 하시는 분들은 그때 금리 인하가 나오는 그때부터가 하락이야. 아마 이런 이제 생각. 특히 뭐 2007년 8년 금융위기를 한번 겪어보셨던 분들은 이런 이제 전략들을 많이 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제 최근에 나온 또 이론이 2019년에도 한번 살짝 경험을 했지만 이제 보험적 성격의 금리 인하 아무 문제 없는데 네. 이게 이제 경제도 너무 좋은데 나빠질 것 같아서 미리 한번 보험적으로 내리는 거야라는 네. 이야기들 많이 하고 보험적 금리 인하, 뭐 보험적 성격의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오히려 증시에는 약이 되지 악이 되지는 않을 거야라는 네.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존재하거든요. 저는 어느 쪽이냐면 실은 1회 정도의 금리 인하 하냐 안 하냐가 그걸 저는 판가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즉 3월에 금리 인하를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지 5월에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지는 네. 투자 판단에 오히려 중요한 게 아니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10년물 국채금리 시장금리가 먼저 빠질 때 요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네. 앞단 과연 4%에서 3.8, 3.5까지 진짜 금리가 시장금리가 떨어진다는 여기는 굉장히 증시의 호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제가 뭐 기계적으로 이게 방송이기 때문에 편의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만에 하나 우리가 3.8, 3.5까지 생각하는데 그 시장금리가 3.5, 뭐 2, 2.8 요 정도까지 그 후반부에 나오는 네. 금리 하락은 이건 실은 악재라고 보거든요. 이쯤 되면 시장은 이미 뭔가 굉장히 큰 위험을 직감했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네. 보고 있어서 금리 부분과 말씀을 드리면 저는 기준금리를 언제 인하하고 그 인하가 보험성 금리 인하는 좋고 아니다 이번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 다 성격이 바뀌어서 그딴 거는 다 빼고요. 네. 앞단에 나오는 금리 하락 즉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4.2, 4.1, 4.0, 3.9, 3.8, 3.7, 3.5 요때 떨어지는 요 라인이 저는 그나마 편하게 주식을 할 수 있는 앞단에 네. 시장 금리 하락 라인을 가장 포인트로 바라보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달러도 연동해서 약세가 될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금리 하락됐으니까 나스닥 들어가야지 하시면은 안 되는 시장 금리 하락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미국 증시보다 달러 약세로 나왔을 때 이렇게 빠른 부분에서는 네. 이머징 마켓에서 훨씬 더 큰 수혜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K 증시 국장이 네. 참 우리 진짜 가슴 아프게 하죠. 네. 그 어떤 고수도 100번 깨지는 게 우리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에서는 뭐 아무도 못 살아남죠. 네. 그런데 그나마 그 구간 10년물 국채금리 시장 금리가 떨어지는 그 앞단에 저는 코스피가 상당 부분 시세가 날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공략법은 그때는 오히려 미 증시보다는 네. K 증시 K 코스피를 증시. 가는 것이 네.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기준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 아마 내년 5월쯤이 예상이 되고 있지만 사실 이 기준금리보다도 중요한 건 시장금리라고 말씀해 주신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한 3.8% 정도를 좀 보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언제 나타날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앞으로는 미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장에 대한 매력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년 글로벌 중앙은행의 피봇 시나리오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역전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행은 그러면 연준에 따라서 금리 인하를 따라서 하게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연준은 금리 인상은 끝났다라는, 네. 그러니까 일단 내년만 놓고 내년 상반기를 놓고 보면은요, 금리 인상은 못할 것이고 이것을 빌미로 금리 인하를 언제 하는지와 상관없이 시장 네. 금리는 먼저 떨어지게 되는데 그럼 한국은행은 이라고 물어보시면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저는 한번 할 것 같습니다. 총선 이후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좀 약간 다른 궤적인데 이미 뭐 우리는 3.5, 미국은 5.5, 2%포인트 격차이기도 하겠지만 네. 더 중요한 문제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물가 상승 요인이 존재합니다. 이걸 어거지로 누른 대표적인 게 전기요금, 가스요금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일단 정상화를 시작하게 된다면 그때 맞게 될 물가 상승률은 상당히 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이라면 오히려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하게 될 텐데 네. 우리가 하게 될 그게 뭐 5월이든 뭐 그 상반기든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네. 전 총선 이제 후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그때 첫 번째 나오는 그때 금리 인상은 저는 굉장히 쾌재를 부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네. 한국이 금리를 올린다? 그건 펀더멘털이 좋은 나라만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네, 어찌 됐건 간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때문 이유에서든 올릴 거 안 올리다가 그때 올리든 간에 이런 와중에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은 네. 상당 부분 원화 강세의 이제 큰 원인이 되겠고요. 네. 한국 금리를 올릴 수나 있어. 그때는 이런 식으로 잠깐 해석을 하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기가 상당 부분 제가 앞서 내년 상반기는 네. 국장이 코스피를 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때도 그런 한국은행이 한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이 한국 뭐 이런 느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좀 호재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면 또 이런 얘기하죠. 그럼 한국의 기준금리 올렸으면은 네. 한국의 국고채, 은행채는 튀어오르겠네.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이미 한국의 시장 금리도 네. 미국 따라갑니다. 10년물 따라가요. 예. 우리가 11월 금통위 때 정말 해프닝이 있었죠. 11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네. 그날 국고채랑 은행채가 급등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 10년물 금리가 아주 뭐 4.8, 4.9까지 갔던. 그러니까 이미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이 상당 부분 실효성을 잃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높이더라도 그게 우리의 시장 금리를 자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장 금리도 저는 내년 상반기는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한 번 정도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의 금리는 자극하지 않을 것이다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로 올리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0.25%포인트에 그 네. 정도에서 한 3.75까지는 갈 거라고 봅니다. 네, 한 번 정도 베이비 스텝 정도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이제 금리 인하 기조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 안에서
환율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증권가의 예상처럼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게 될까요?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1,240원 정도로 이제 깨고 내려오게 된다면 네. 저는 그 다음 레벨은 이제 1,180원까지를 보고 음.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1,240원도 원달러가 깨고 1,210원, 1,200, 1,190원, 1,108, 1,200을 깰 때 네. 이렇게 나오는 원화 강세, 달러 약세 때가 정말 마음 안 졸이고 주식할 수 있는 그 환율 레인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한 해는 미국 10년물 시장 금리 떨어지는지 이게 떨어지면 달러 약세입니다. 그리고 우리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깨는 1,240원, 10원대를 깨는 그 레인지가 상당 부분 호재다라고 보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도 이렇게 되면 이제 뭐 96, 95 이런 선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 정도가 좋지. 이게 더 급격하게 내려오면 순간 버블로 한번 네.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시적으로는 더 올라 주가 뭐 이렇게 보지만 네. 그 대가가 되게 좀 가혹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는 이제 노멀한 상태에서는 이제 원달러 환율 한 1,180원에 코스피는 2,840 요 정도를 보고 있는데 더 급격한 달러 약세라면 저는 2,840도 뺏기는 더 위로 가는 구간도 좀 열어놔야 된다 이런 전략을 삼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환율과 조금 코스피 지수는 조금 다른 길을 걸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이 내려간다면 코스피 지수는 더 높이 올라갈 가능성을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특히나 또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 내년에 유망한 투자처로 우리나라를 꼽았고 그 중에서도 방산주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미국 증시가 하방 압력이 거세진다면 우리나라에도 커플링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년 경제를 좀 좌우할 중심축은 뭐라고 보실까요? 그렇죠. 커플링, 디커플링인데요. 네. 이게 디커플링 구간도 있었거든요. 네. 과거에 보면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현재 패권국은 미국이고요. 기축 통화도 달러지 않습니까? 네. 미 증시가 하고 선진 증시라고 보겠습니다. 미 증시, 일본 증시, 유럽 증시가 한번 가면 그 다음에 이머징이 한번 가고 또 다시 선진 증시가 가고 네. 이머징 증시 가고 이제 이런 레인지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선진 증시가 갔잖아요. 네. 저는 선진 증시를 여기까지 끌어올리게 된 것은 크게 보면 달러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의 달러 가치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뭐 유명한 달러 약세론자고요. 네. 예. 미국의 정부 부채 33조 달러, 4경 원이 넘는 상황에서 그 빚이라는 건 오롯이 달러에 담겨진 빚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제 이번에 달러 약세 구간으로 빠져들게 된다면 미 증시는 뭐 무너지지는 않겠지만요. 네. 계속해서 박스 뭐 좀 고점에서 떨어져 이런 구간 동안에 오히려 이머징 마켓 전 이머징 마켓 중에 중국은 좀 뭐 이번에는 평가 절하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 증시만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꽤나 시세가 나오는 디커플링도 분명히 가능하다고 보는 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은 이랬잖아요. 미 증시가 올라도 우리는 찔끔 네. 떨어지면 왕창 떨어지는 이제 이런 그러니까 주도권을 미 증시에 뺏겼었다면 이번에 나오는 내년 상반기는 거의 우리가 주도권을 갖는 그런 모처럼만의 구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달러 약세가 나타나면서 우리 증시의 주도권을 갖게 되는 구간이 될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또 반면에 미국과 중국은 좀 총성 없는 공급만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미국 정부는 IRA에서 외국 우려 기업인 FEOC의 세부 규정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2차 전지 기업의 수혜 기대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사실 이제 전기차 수요 둔화 경고는 꺼지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만큼 내년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심을 어떻게 가져가야 좋을까요? 일단 FEOC 해외 우려 기업 이번에 세부 규정은 네. 저는 이걸 미국이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좀 가혹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 관련한 지분을 25%만 낮춘 네. 합작법인을 한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대선용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고 자칫 이러다가는 아예 그거 약속 안 지키고 지원금 안 받을래. 이제 네. 이런 이탈자들이 생기면 이건 진짜 그야말로 미 정부에서 생각지도 못한 역풍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왔던 그 해외 우려 기업에 대한 그 IRA 세부 규정은
좀 가혹하고 약간 좀 실현 불가능하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네. 그 부분을 좀 제가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거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는 쪽이고요. 2차 전지에 대한 고민은 저는 실은 이 FEOC라든가 해외 우려 기업이라든가 현재 전기차 판매가 일시적으로 둔화됐다라든가 이거는 네. 진짜 부수적이라는 거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전 세계 헤드 테이블 메이저 세력은 석유 시대 종말을 이야기를 했고요.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좋든 싫든 전기차로 다 바꾸는 뭐 그런 세상입니다. 그럼 당연히 거기 2차 전지 수요가 네. 되는데 그런데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런 IRA 세부 조항 같은 것들이 오히려 부수적이라고 보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2차 전지 관련한 가장 큰 변수이자 네. 내년의 경제 전망을 완전히 미궁 속으로 원점으로 바꾸는 것은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약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앞으로 내년 돌아가게 되면 이제 서로 그 지지율도 나오게 되겠고요, 유세 장면도 나오게 되겠고 하겠는데 네. 만에 하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가 되고 그 인기가 계속해서 오르게 된다라고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럼프는 실질적으로 구 시절을 4년 이상 더 한번 구가하려는 인물입니다. 즉 네. 지금은 다 석유 시대의 종말이야라고 하는데 트럼프는 석유 시대에서 더 가고 싶어요. 4년.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마 되자마자 할 일은 쉐일 팔 겁니다. 또 쉐일 또 팔고 또 파고 이 과거의 미국 패턴으로 돌아갈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국제유가 급락하고 국제유가 급락하면 뭐가 급락하겠습니까?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기타 등등 급락. 전기차 수요 또 급감하죠. 왜냐? 네. 전기차는요 고유가에 구입하는 겁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도 리터당 1,900원, 2,000원일 때 전기차로 바꿔야지 하는데 다시 리터당 1,300원, 1,200원 휘발유 가격이 오면 내연차 더 타자라는 네. 게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은 2차 전지의 뭐 미래 2차 전지의 방향성 그 뭐 여러 가지 뭐 매출이니 뭐네 또 뭐 그 중국의 LFP 뭐 우리의 3원계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역시 트럼프 변수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트럼프 변수가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도 함께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두 개는 결국 또 세계 경제, 세계 증시의 틀을 완벽하게 바꾸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마치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안 돼야 된다, 돼야 된다라는 게 제가 정치적 성향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네. 큰 변수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큰 오히려 그 어떤 뭐 지표 뭐 이거보다도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화두가 된 게 IRA의 세부 법안이었는데 사실 이것보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조금 더 큰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수출은 좀 불황형 흑자 기조를 벗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었는데 반도체도 사실 이제는 바닥을 찍고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감돌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 내년에는 반도체 비중 더 늘려봐도 괜찮을까요?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네. 지금 반도체 리더는 AI잖아요. 네. AI 반도체에서 지금 우리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어떻게 여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이제 만에 하나 포트를 짜게 된다면 네. 삼성전자를 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네. 짠다면 어찌됐건 코스피나 코스피 200을 이끌어 가려면 시총 상위 10위 중에 리더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리딩하는 종목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이제 다시 간다. 정말 2,700, 2,800을 간다라고 하면 네. 삼성전자가 하락하지는 않겠죠. 적어도 뭐 74,000원, 75,000원 하고 지금 마의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뭐 83,000원 레벨 뭐 네. 여기도 뭐 하겠지만 그래도 10% 그런 레인지지 않습니까? 10%, 12% 레인지인데 저는 오히려 완성차 쪽을 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더가 나온다면 저는 그래서 시총 대형주 중에서 지금 반도체 업황, 뭐 AI 또 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 다시 이제 네. 연초부터 2,800 제가 이제 전망했던 40을 달린다면 네. 저는 앞단에서 시총 상위에서는 전 자동차하고 의외의 또 소외주인
통신주, 네. 뭐 한국전력 이런 이제 에너지주들이 요번 2차 나오는 상승에서는 리더군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여러분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 산업은 나쁘지가 않죠. 우리가 네.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이거 없이 어떻게 삽니까? 네. 근데 그거와 우리가 내년에 주식 투자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네. 그 시세를 주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포트를 짠다면 그동안 완전하게 소외돼 있었던 네. 뭐 현대기아차 뭐 이런 완성차 쪽으로 한번 눈길을 돌려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성차 얘기하시니까 사실 실적이 좋았잖아요. 네.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는 그에 발맞추지 못한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났는데 내년엔 이게 좀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는 해라고 보시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반영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2차 전지 뭐 전기차도 그러니까 이것도 큰 틀에서 보면 네. 이제 트럼프 때문에 전기차가 또 당하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트럼프가 돼도 내연차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뭐 양수겸장의 어떤 양쪽의 리스크 네. 해지가 되는 뭐 그런 차원도 있을 것 같고 그 실적이요. 네. 국장의 경우 완벽하게 배신을 때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거 왜 이래 막 정말 저도 속 탔거든요. 네. 뭐 방송하면서도 뭐 9월, 10월, 8, 9, 10월 정말 죄송스럽고 했지만 결국 저는 그만큼의 시세는 한 번은 준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만큼의 시세 언젠가 한 번은 줄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내년에 투자 전략을 수립할 때 저희가 좀 방점을 둬야 하는 부분 어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트럼프의 변수는 빼고요. 네. 저는 이제 가장 좋아라 하는 섹터, 저는 유망 섹터라고 보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 알리백이라든가 네. 뭐 탄소 거래세라든가 이 뉴스가 이제 바닥으로 묻혀 있지만 결국에는 이게 윗선으로 틀어 나오다 위로 다시 떠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의 이제 바이든 행정부, 민주당 행정부 입장에서도 오히려 여기를 더 밀어붙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트럼프든 그 누가 와도 이거를 후퇴하지 못하게 더 앞단으로 밀어가게 된다면 저는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뭐 수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우리의 뭐 전력 부분 네. 이런까지도 함께 이제 저는 가장 큰 비중으로 이제 담겠다. 물론 이제 시장 추종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네. 시총 상위에서는 완성차라든가 통신주를 잡고요. 이런 식을 이제 포트폴리오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도 관심 있게 볼 섹터까지 좀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한번 투자 의견을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도 역시 우리 증시가 상저하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 인하 등의 환경이 우리 코스피 지수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까요? 그렇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표현보다는 네. 다시 한번 정정하자면 저는 금리 하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즉 한국은행이든 연준이든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정책은 솔직히 이제 정확하게 뭐 그게 언제 인하할 거야라고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인하 기조가 이미 잡혔기 때문에 네. 시장 금리가 떨어지는 금리 하락을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하고 금리 하락은 특히 이 이머징 마켓 우리 네. K 증시에서는 미국의 금리 하락은 큰 틀에서 뭐 세계 금리가 떨어지는 거니까요. 저는 호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 시장은 저는 상반기를 좋게 보는 상고 하중으로 2024년은 네. 정리가 되나 앞서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네. 실은 2025년에 왜냐하면 이 음. 막대한 그 악재들을 네. 해결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상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상고를 바라보고 있고 현재 목표 밴드는 저는 2,840 앞서도 말했지만 보고 있으나 그 두 가지죠. 달러 약세가 더 심하게 나온다든가 네. 금리가 앞단에서 더 빠르게 떨어질 경우에는 오버슈팅에 대한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내년 상반기는 미국장보다는 네. 진짜 몇 년 만에 주는 국장의 네. 시대다라고 봅니다. 네. 네, 일단 우리 증시 내년에 상고 하중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코스피 밴드 한 2,840 정도를 내주셨는데 사실 골드만삭스에서 내온 것과 거의 비슷한 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최근에 또 많이 좀 이슈가 됐던 부분이 STO와 또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슈였습니다.
이제 대안으로 떠올랐다가 다시 이제 하나의 추세로 자리매김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기세가 어느 정도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이게 참 제가 뭐 완벽하게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네. 보기는 보고 차트도 보고 네. 있지만은요. 네. 일단 저기 기술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지금 완전히 이제 현재로서는 틀렸죠. 저는 이제 최대 42,000달러까지를 봤는데 네. 이게 이제 44,000까지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뭐 주변이나 고객분들한테는 12월까지만 보자. 다시 이게 42,000 밑으로 네. 떨어지는지. 근데 이 상태에서 44,000 위로 이렇게 다시 이걸 벗겨버리면 상당 부분 또 하나의 추세가 열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을 저는 기술적으로 42,000선이 정말로 42,000달러죠. 확고하게 지지되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만에 하나 이게 다시 또 떨어져가지고 뭐 전에 갔었던 38,000까지도 또 밑으로 깨고 내려오면 이건 그야말로 또 미궁 속으로 뭐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그렇다는 네. 말씀이죠.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과연 내년 새해가 되는데 뭐 5만 가 있다 이러면은 네. 저는 그냥 고개 숙이고 이제 진짜 뭐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게 네.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과연 현물 ETF를 SEC에서 승인해 주느냐 네. 하고 승인했을 때 뭐 지금처럼 정말 쟁쟁한 블랙록을 비롯해서 이런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막 5곳에서 10곳 등이 우리도 출시할래요라고 이렇게 붙어내느냐 그걸 확인하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항상 뉴스에 팔아라겠죠. 그래서 네. 진짜 현물 승인을 하면 떨어지겠지만 그 이슈가 꽤 내년 1분기에는 코인 시장에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도 꼭 대비를 해야 되겠죠. 이게 지금 승승장구하고 막 반감기다 뭐 이렇게 다 했는데 네. 갑자기 아직은 현물 ETF는 아니야 뭐 이렇게 뒤통수를 또 치기도 하거든요. 네. SEC가. 네. 그럴 때에 대한 리스크 부분은 저는 꼭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이 42,000달러 지지를 한번 받는지 한번 여부를 체크를 해보시고 비트코인 ETF와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ETF가 승인이 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투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벌써 연말이 됐습니다. 내년 증시 역시도 상저하고 전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를 2,800까지도 내다보기도 하는데 사실 이렇게 올라가는 데는 진통이 또 필요하겠죠. 이런 진통 속에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서울경제TV와 함께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